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그 세션 1 할 때는 여기 저기 그 오디언스 분들 제가 못 봤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대부분 20대라고 했는데 이제 외모상 20대를 훌쩍 넘기신 분도 계신데 이 분석의 관점에서 이게 맞으신가요? 30대 분도 계시죠? 네, 뭐 30대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넘어가야겠네. 네. 네. 예, 그 두 번째 세션은 이제 분석,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무슨 일을 하는가인데요. 그거를 제가 아까 스킬셋을 얘기하면서 이게 어떻게 한다, 프로세스도 사실은 계략적인 내용들은 좀 설명을 드려서 그 종종 말씀드렸던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 그리고 통계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을 지금까지 제가 했던 그런 그 관점에 맞춰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뭐 예시하고 제가 듣기로는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신다거나 이런 기로에 계신 분들도 계시다 그래서 그 관점 측면에서 제가 다른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 분들한테 좀 설명했던 것도 시간이 나오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세션 1에서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를 보는 관점 자체를 디자인하고 그걸 단련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학습을 위한 성장을 그 성장을 위한 학습을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거시지표보다는 그다음 미시지표 또는 이제 자기 수준에서 가설화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보고 시도와 도전을 좀 이어간다.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면 사실은 이미 그 스킬이 내 스킬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내 역량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우리가 사실은 판가름하기 힘들잖아요. 기업 경영으로 보면 뭐 1960년도에 마이클 포터가 그 경영의 이제 전략이라는 것들을 이제 산업적 측면으로 한번 집어넣은 게 있는데 분석도 그 전략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측면에서 그 경영에 포함된 전략의 하나의 카테고리로 분석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늠하는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기준은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뭐 경쟁사가 우리보다 잘하네, 못하네,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고, 위너가 다 테이크스 올 하고 있으니 어떤 경쟁 전략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격벽이 생기고, 사실은 삭막함이 생겼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모든 사실은 일에는 정도, 우리가 정량화할 수 있는 정도라는 건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느냐 측면에서는 그 좀 큰 부분의 유연성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션 1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1, 2, 3번의 단련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그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역량은 있다라고 보고 그 수준의 차이가 있겠죠. 그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이 무엇이냐인데요. 앞서 가장 많이 반복했던 도메인 날리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독립 변수, 그 독립 변수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 변수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선택, 정제, 태깅,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필터링, 클린징, 어노테이션 여러 가지 용어를 쓰죠. 그리고 정보를 정렬하고 그걸 소비자한테 아니면 사용자한테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시각화. 이거를 데이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면 그 도메인 지식은 조금 더 강론으로 말씀드리면 오염된 데이터, 정확히는 데이터 신뢰성, 좋은 데이터를 선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의 저항성이라는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 종속 변수에 대한 설정들은 그 정보 자료 자체를 그 오염된 데이터를 제거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 변수 설정에 대해서 다척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건지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선택하고 태깅하고 하는 부분들은 편차, 그냥 정확히는 이제 가설을 인지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인식할 수 있는 경향의 범위, 특히나 아까 그 이해의 범주, 시장의 범주, 그다음에 활용의 범주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경향의 범주와 그 성향, 트렌드,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고요. 시각화는 현실성입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다시피 뭐 그래프들 막 써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면 그 그래프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래프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는 게 컨틴전시 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라를 쓰고 데이터의 그 트렌드의 각도 이런 걸로 100가지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거를 이제 컨틴전시 휠이라고 하는데, 이 가독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걸 늘상 보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그 정도를 파악하는 것 중엔 뭐 체르노프 그래프 같은 게 있는데, 뭐 표정으로 이제 나타내는데, 실제로는 표현 방식보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가, 그거는 그 사람, 그 소비자의 유형, 역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관심 포인트, 뷰 포인트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 현실성을 잘 인지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걸 빨리 만들고 개인의 전략 자산화를 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표준화되거나 이게 그 일반 퍼블릭에 이제 공표되어 있는 체크리스트들을 많이 참조하려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이 기획을 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그 관리자로서 평가할 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관용구를 많이 보거든요. 뭐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래서 일단은 이런 관용구를 쓰고, 그 기획에서 사실 이런 본질을 잘 학습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 샘플 줘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관점이나 본질, 그다음에 본인의 그 독자적인 역량을 늘리는 거는 개인만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는 눈을 만드는 체크리스트를 개인화해서 만들어 보는 게, 그리고 뭐 10년, 20년, 뭐 5년, 3년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게 제가 보는 학습 방법 중에서는 가장 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 제가 경영 진단하고 그 기업의 투자 유치 컨설팅을 해봐야 길게 2년 정도 했는데, 그때 그 사업 가치 평가를 할 때 FDD라고 해서 그 파이낸셜 듀 딜리전스라고 해서 재무적 가치 평가하고 재무적 실사하고, 커머셜 듀 딜리전스라고 해서 기업의 경쟁력 가치 평가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CDD를 제가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근데 지금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오히려 컨설팅 펌에서 저한테 그 체크리스트를 좀 공유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의 차별화 내지는 독창적인 이제 평가 지표 같은 게 되는 부분을 보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체크리스트를 뭐 하나 두 개라도 만들어 놓고 업데이트하는 게 참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장표의 요는 그런 관점만 보더라도 가장 상위 레벨에 있는 EDA, 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역량은 생긴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세션 1이 이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예. 두 번째는 통계기법입니다. 그 헤드라인 자체가 인공지능 나왔다고 등한시하는 기본 중의 기본.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분석은요, 사실은 통계 분석이에요. 통계 분석도 분류를 해보면 모집단을 분석하는 기초 통계, 기술 통계, 그다음에 통계 추론, 이 기술 통계와 통계 추론은 다시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포락 분석, 그 외에도 많고, 거기다가 아까 확률적이라 세션원에서 확률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확률 분석도 이 통계 분석 안에 들어갑니다. 정보의 속성을 인지하고 주성분과 부성분, 그러니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의 연관관계를 잘 보고, 기준 정보라고 하는 분석의 기준을 다쪽도 분석을 할 수 있게끔 정리한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만 하더라도 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확률 쪽은 뭐 그 저희 직원들한테 야 베르누이 정의가 뭔 줄 아냐, 이게 그 저기 압력, 기체 압력을 정하는 게 아니라 확률 함수에서의 베르누이 정리를 아느냐,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나 뒤가 나올 확률. 이게 베르누이 정리인데요. 수학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0이 아니다가 사실은 베르누이 정리의 중요한 수학적 가치고, 이항분포 같은 경우에는 동전의 앞면 뒷면을 n번 엄청 많이 던졌을 때 기하분포는 n번 차까지 던져서 통계량을 늘렸는데 그 중에 n-n번 차가 어떤 게 나올 것이냐. 포화송 분포는 n-m-1하고 n-m 플러스 1이 어떤 확률이 나왔다면 n-1의 확률은 무엇이냐. 이게 되게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손흥민 나왔으니까 손흥민의 게임당 골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게임당 1.2골이라고 하면 전 경기가 2골이고 그 이번 경기가 한 골이면 다음 경기에는 몇 골 정도 넣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게 포화송 분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속성 확률은 그거에 대한 시계열의 예측까지 포함하는 거고,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논리는 조금 다른 겁니다. 이게 확률적 분포긴 하지만 그 뭐 몇 가지 방정식들을 갖고 아예 튀었을 때 퀀텀 점프, 퀀텀 리프라고 하는데, 떴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탈의 확률을 정할 때, 그러니까 이레귤러의 확률을 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뭐 불확정성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그레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순환 반복을 한다거나, 시계열 분석은 아시겠지만 시계열의 여러 독립이나 주성분들을 넣고, 주성분이나 부성분들, 그다음에 요인함수들을 넣고 어떤 편차나 계열을 갖고 있는지. 여기서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추이를 보는 게 아니라 통계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다음에 가우시안 분포,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거고, 그 가우시안 분포를 기준으로 이제 포락 분석이라고 해서 통계 분석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DA라는 게 있는데, 의사결정에 쓰는 포락 분석 체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경영학에서 수학적 MIS라는 뭐 정보경영학 쪽에서 제일 많은 의사결정론에 쓰는 게 이제 포락 분석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 통계는 모집단을 분석하고 도메인과 보는 부분에서 데이터에 집합하고 데이터의 계략적 분포를 요약할 수 있고 모집단의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기술 통계하고 통계 추론은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기술 통계가 말씀드렸던 평균, 중앙값, 최소값, 최저값, 그다음에 뭐 이례적인 분리값, 분산, 편차, 위수 등을 본다라고 하면 통계 추론 쪽은 모집단을 가설로 돌려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걸 검증하는 관점입니다. 통계 분석이 데이터 분석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유가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관점에서 가설을 페어로 검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는 모든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를 단련하면 자질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스킬을 가속화하는 관점에서는 계속 이렇게 데이터를 마구 핸들링하면서 주어진 통계 기법들을 여러 개를 계속 써보는, 이걸 늘상하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시계열에 나와 있는 그래프, 곡선 그래프를 하나를 보더라도 바로 통찰력으로 얘 분산값이 얼마고 표준 편차값이 얼마고 기대 결과랑 어떤 편차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눈들이 보이는 거죠. 그게 사실은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트렌드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문제를 발굴할 수 있는 가장 큰 통찰력이 가미된 직관, 이게 성장한 직관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통계 분석은 제가 한 1000만 번 반복해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스킬은 사전에 알아두고 계속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업계 인사이트 중에 데이터 마이닝은 결국 인공지능이 모든 거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도 결국 데이터 마이닝의 기법 중 하나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경영진들이나 학회나 아니면은
이 업종에 있는 지인분들을 좀 편한 자리에서 만나서 이제 좀 약간 경력이 되시는 분들 만나면 야, 인공지능이랑 데이터 분석이 뭐가 달라? 뭐 빅데이터가 뭐가 달라? 데이터 비저빌리티가 뭐가 달라? 디지털 트윈이랑 디지털 뭐 4차 산업혁명이랑 뭐가 달라? 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언어를 이제 언어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뭐 명답을 하자면 본질은 같다. 기술과 도구의 발달이 일어났다. 보는 뷰의 경계가 넓어졌다.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논쟁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술자리의 20%는 계속 가져갈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역량을 기준으로 수학적 역량과 통찰력을 만들어냈을 때 데이터 마이닝을 하면 큰 가치를 얻어낼 수 있다입니다. 그렇다고 통계 분석하고 데이터 마이닝이 전혀 다른 구성은 아니고요. 조금 더 진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데이터 마이닝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용도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라거나 경쟁 사회에서 대부분은 목표를 얘기하세요. 근데 목표는 아시겠지만 가시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스트레치 골이라고 보면 목적은 사실은 지향점 내지는 퍼포먼스 골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활용도는 이 가치를 증명해내는 그다음에 그 수익성 뭐 예를 들어 뭐 사업 가치 이런 걸 증명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데이터 마이닝을 한다 이렇게 접근하겠다라는 주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목적과 용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가설이나 주제에 대한 분류를 하고 데이터를 발굴해내는 그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첫 단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밑에 도식화한 그 다이어그램처럼 정보 생산의 단위에 대해서 타겟하거나 추가하거나 갱신하거나 전환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또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대상 정보들의 집합,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됐든 데이터 댐이 됐든 이것들을 만들어낸다면 거기서는 이제 기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익스트랙션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퍼하고 릴리즈하는 ETL 이게 이제 기본적 관점으로 보면 그 정해진 주저에 따라서 그 정보 자원을 이제 지식 분류하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로지스틱 분석, 뭐 연관 회귀 분석, 다중 회귀 분석, 군집화, 그다음에 의사결정 투리, 그다음에 그저 네이버우드법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사용 가능한 근원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류해낼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계기법으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다가 생기는 그 인사이트로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혹시 그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프로젝트, 데이터 마이닝 프로젝트에 접근하신 분들이 보시면 그 PM 내지는 PMO 아니면 기획자가 저 일들을 대부분 담당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아까 EDA의 스킬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성과가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 하이엔드부터 로우엔드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 그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그 경험 지식을 얻으시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인공지능은 관심이 많으셔서 우선은 간단하게 이것도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아까 그 뭐 수율이나 수확률 분석 그 예측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슈퍼바이즈드 머신러닝을 쓴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진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 식물 공작은 그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식물 공장은 그 환경을 작물이 자라나는 생육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것도 잘 자라는 환경으로. 그 잘 자라는 환경으로 만들어내려면 그 환경을 구성하는 구동기라고 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환경 제어 장치들이 있습니다. 뭐 공조기가 될 수도 있고 칠러가 될 수도 있고 양의 교반 장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그 어떤 이레귤러나 아니면은 그 예측되는 수확률에 따라서 조종하는 역할로 그들을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슈퍼바이저드 머신러닝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여기서 보이시는 용도와 목적, 도구의 활용 측면에서도 분류와 회귀 분석을 하는 목적이라 여러분들 아는 컨볼루션 곱 아니면 RNN 아니면 펍세트론 뭐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는 결과값을 주고 입력값에 대해서 결과의 그 정합도를 맞추는 게 이 알고리즘의 기본 구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는 예측만 하지 사실은 진단을 해내지를 못해요. 입력이 다르다. 입력이 멀다 정도의 정도만 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 지도학습 또는 밑에 있는 언슈퍼바이즈드 그 머신러닝을 쓰는데 이 용도와 목적을 모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열받아서 제가 밑에 그냥 아예 적어놨는데 여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그 비지도 학습은 쉽게 보시면 이 사진은 고양이야, 이 사진은 흑인이야, 이 사진은 강아지야라고 엄청나는 그 학습 이건 결과 데이터는 아니죠. 집어넣고 그럼 이 사진은 뭔데? 라고 해서 사실은 답을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알고리즘은 교차 검증, 이거 뭐 다 모르셔도 되고요. 분산 분석, 뭐 PCA,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알고리즘으로는 GNN, 오토인코더, 뭐 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용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나 자율주행의 특성은 사고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사고의 모수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리인포스먼트 머신러닝은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것들의 학습 방법이 그렇다면 강화학습의 학습 방법은 저 이거 맞아 라고 하면 보상을 줘요. 리워드를 줘요. 어워드를 주고 데이터에. 그리고 이거 틀려라고 하면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누적된 페널티를 계산해서 가중치를 주는 게 아니라 페널티가 있으면 그거는 무조건 리스트릭트하게 어떤 조건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결정 구조가 되게 협소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용도와 목적은 이렇게 만들어진 용도와 목적은 자율주행, 자율행동, 자율제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프로세스 마이닝을 하거나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게 이렇게 활용을 하느냐 이 관점으로 보면 학습 방법과 쓰고 있는 이 알고리즘부터가 용도가 달라요. 우리가 그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코어 로직은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데이터의 분석 방법이나 학습 방법들을 인지하고 그걸 어떻게 쓸 거나 그리고 각각의 방법은 컨볼루션 합은 공변합이나 반변합이 없는 이 텐저 이론이라는 이런 구조로 답이 명확한 구조 RNN은 관계 구조에 웨이트를 주는 방법 그렇게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는 데이터 간의 격차가 커서 그 가중치를 줘서 가장 근사한 아니면 뭐 아시겠지만 뭐 루트민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연산도는 굉장히 높지만 가장 근사화한 그래프 내지는 근사화한 그 추론값 이 특성을 이해하면 사실은 라이브러리를 갖다 그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시는 게 참 도움이 되는데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는 저 알고리즘들을 원천 코드부터 다 이해해서 쓰겠다가 아니라 용도와 목적, 그 도구의 쓰임새, 그다음에 기본적인 그 속성, 그리고 알고리즘들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쓰면 사실은 이게 아주 어려운 영역인가? 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 계속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또는 인공지능을 한다는 개발자들은 데이터의 속성도 그리고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주제나 목적, 용도에 대한 고찰도 없이 자기와 친숙한 에코시스템의 라이브러리만 의존해서 데이터를 정말 쏟아붓는 경향만 있다. 그래서 출력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알파고는 그 의사결정 트리, 그 신경망의 의사결정 트리를 썼는데 그리고 강화학습도 했는데 이게 몬테카를로 강화학습을 썼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인공지능에서 툴을 다루거나 그냥 엔지니어가 그냥 라이브러리 아무거나 갖다 써서 하는 사람들은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래요. 왜 이겼는지 모르겠다. 인공지능은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저널리스트나 하는 얘기고
어떤 속성에서 이런 값이 나왔을 거라는 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사람들이 그 특성을 갖고 판단하고 추론해 주거나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고집이 세요. 그냥 자신이 보이는 단편적 지식이 다인 줄 알아요. 도메인 날리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해라라는 것들을 다 묵인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값들로 시장을 아예 죽여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운영 효율이나 아니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해 달라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돈을 주는 사람, 경영자들이 이걸 쓰겠다라고 한다면 알고리즘 썼으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알고리즘 어떤 분석 방법을 썼으니까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됐어요. 이러면 살까요? 분명 거기에는 그 근거와 검증이 된 내용들까지 소비자한테 전달이 돼야만 이걸 쓰거든요. 그게 우리가 뭔가를 마케팅하고 이걸 잘 쓰면 좋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감자튀김기에서 에어프라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건강에도 좋고 이 기법은 이렇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 이런 마케팅을 하는 그 스토리텔링이나 컨텐츠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검증이 아까 설득력이나 프레젠테이션 능력, 데이터의 가시화 능력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 설득 영역에서 이걸 바잉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친구도 가려 사겨라라고 하면 내가 같이 개발하거나 어떤 그 가치를 발굴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발견을 이런 사람들이랑 좀 선별하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장의 축소 기회들을 이 리스크들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건 기업의 채용 관점, 그다음에 직무 구조, 그 사람의 인간됨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해야 이걸 선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뭐 전달드리고 싶은 건 알고리즘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용도와 목적을 잘 인지하면 그거 자체도 데이터 인사이트 중에 하나다입니다. 이거 제가 조금 흥분해서 얘기 드려갖고 예, 좀 언짢게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예,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 프로세스 마이닝이라고 이게 가장 차세대라고 하는데 그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 정확히 뭐 C레벨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데이터를 쓰시는 분들이 궁극적인 모델은 프로세스 마이닝이다. 예, 저는 뭐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프로세스 마이닝의 정의는 흐르는 데이터, 정확히는 뭐 모든 비즈니스가 프로세스로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뭐 IT 시스템도 굳이 구분해 봐라라고 하면 데이터 영역, 프로시저 영역, 그다음에 UI 영역. UI는 다시 인터페이스, 뭐 API 영역까지 다 포함하면은 조금 분화돼 있긴 하는데 대부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는 정보와 프로세스입니다. 그 관점에서 프로세스 마이닝은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봤을 때 그 노드 연결 구조에 있는 로그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유의미한 가치를 창출한다. 특히나 이게 인공지능과 합쳐져서 그 프로드 디텍션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프로세스 마이닝이 사실은 그 기업 B2B를 비즈니스 모델로 했을 때는 중요한 가치인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활용 목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예, 기업 성과 분석이나 예측 아니면은 그 프로세스에 대한 그 PI죠. 여기 그 CPI, BPI가 있는데 BPI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이고 CPI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게 뭐더라? 이거는 아까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나 식스 시그마 같이 품질 개선,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계산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체인지하거나 효과성이나 생산성을 높일 때 이 프로세스 마이닝이 쓰이고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데이터 마이닝 플러스 그 통계 분석 EDA를 했을 때 상당히 성장하고 상당히 그 가치에 대해서 크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은 여기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은 아시겠지만 그 도메인 지식이란 관점에서
프로세스의 특성, 그다음에 프로세스의 프린시펄, 특이점, 신규 관리 및 서비스 요소, 개선 요소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그 기업은 뭐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삼성 르노에서 그 제일 많이 벤치마킹한 데가 도요타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구상 설계를 해서 가솔린 엔진에 대한 르노 삼성 기술을 한국식으로 좀 바꾸는 과정에 원천 기술이 들어갔는데 너무 이직을 자주 해요. 그래서 도요타 가서 그 시설에 대한 자동화 벤치마킹을 하는 와중에서 인사 담당자가 토요타 경영진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우리가 기초 기술을 만들고 그걸 설계화하고 그다음에 공정상의 경험 지식을 쌓으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데 자꾸 인력들이 나간다. 예, 그 토요타 경영진이 무슨 답을 했냐면 니네는 룰과 프로세서가 없냐? 라는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급여가 낮고 아니면 복리후생이 낮고 아니면 조직 문화가 안 좋고. 근데 기업을 구성하는 가장 기준은 룰, 원칙하고 프로세스 공정하고 그다음 그 사람이나 시스템에 대한 역할 분장인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로세스 마이닝은 그 본질을 찾아가는 저 기초에서부터 이 변이나 문제점들을 발굴해내는 가장 직관적이면서 가장 고도화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룰과 프로세스와 R&R 이것도 기업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한번 이해해 주시면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까지 보면 이거는 컨설팅에서 맥켄지하고 IBM에 근무하셨던 분 중에 제가 GS 그룹에 근무할 때 제 상사로 계셨던 분들이 그 좀 이게 도식화까지는 안 했지만 매번 이런 형태로 하길래 제가 좀 도식화해서 이게 제가 단련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와이프가 왜 저녁밥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줄까를 현상이라고 보고 문제 발굴해보고 결론이 그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 퇴근하고 양말 뒤집어 벗는 것 때문이었는데 이거는 그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우선은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빅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현상을 보는 눈, 그 다음에 거기서 파생되는 비즈니스적 문제, 그리고 이 문제나 현상을 분해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근본 원인, 그리고 이거에 대한 여기는 직관과 통찰이 필요한데요. 그 개선 방법, 그 다음에 검증하고 성과 평가, 이걸 시스템적 통합, 그거를 기술적, 제도적, 문화적으로 이제 내재화시키는 이게 제가 볼 땐 기업 경영 데이터 분석 모든 인간 활동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하이라키로 적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을 똑바로 하려면 현상을 보는 청개의 눈, 이걸 아까 통계 분석에서 말씀드리는 다척도 검토, 그다음에 문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영향도 분석, 그다음에 구조화, 그 여기서 인지적 절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심리학 용어고요. 인간이 지능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심리학 요소가 저 인지적 절약입니다. 사람은 그 편향성 아니면 편견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면하는 현상을 좀 빨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짜 독점해서 뭐 어떤 사업적 효익을 바라볼 수 있는 정보는 직관적으로 아니면 단편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순간엔 저 인지적 절약을 해소하고 편견을 없애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게 상당히 빠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눈과 이제 자질을 갖고 기초 가설을 구상하고 문제 발굴은 영향도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저기 삼성 SPS라고 해서 삼성 프로덕션 스트래티지에 나온 게 저한테 제일 와닿는데 그 낭비의 관점, 경영 손실의 관점, 사건 발생의 관점, 그다음에 경쟁력의 관점,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이거 한번 SPS라고 찾아보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는 게 좋은가가 나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타임라인에서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들을
확인하고 아까 현상에 의해서 그다음에 유관 요소들을 발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세션 2에서는 이 장표가 사실은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장표고요. 이거는 그 훈련하는데 좋은 기법서가 되니까. 그리고 근본 원인은 뭐 여러분들 중에 그 연령층이 좀 낮으시니까 트리즈를 학과 전공으로도 그 저기 교과로도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러시아 KGB에 있던 알슈슈러가 내놨는데 38개의 기본 분해 과정입니다. 그중에 이제 분할 분리 대칭이 한 90% 정도 되는데 저 현상을 분해해서 근본 원인 무언가 추적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걸 갖고 다시 그 회귀를 해서 현장을 구조하고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하고 거기 이제 그 아까 영향도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도출할 때는 경영자들이나 이해하기 쉽게 그다음에 역할 분장을 했을 때 각 부서원이나 그걸 행하는 사람이 쉽게 간결성 있게 만들고 인관성이 증명되게 만들고 효과성, 효율성, 그다음에 파급 효과까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검증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거, 현업들이 노력한 게 그 요청이나 지시에 의해서 그게 증명되고 그게 성과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관찰하고 측정하는 부분, 그리고 예측하는 부분, 그게 그 넥스트 개선 활동을 위해서 어떻게 갭 분석을 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이 종국에는 그 소프트웨어를 도입을 해요. 시스템을. 맨 처음에는 운영계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생산은 MES, 뭐 통칭, 공급망 관리는 SCM, SCM 안에는 그 고객 관계 관리를 하는 CRM, 아니면 공급사 관리를 하는 뭐 SRM, 뭐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이런 걸 운영계라고 하고요. 그걸 다 보고 재무적 관점, 회계적 관점에서 자원을 통제하는 걸 ERP, 그다음에 그걸 다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BI, 이런 기관계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걸 통합해서 우리는 그냥 체계 통합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걸 그냥 시스템 통합이라고 합니다. 이 통합 과정이 사실은 그 전체적으로 기업의 그 뭐라 그러죠? 경쟁력, 시장성, 시장 캐파 이런 걸 높이는 과정인데 이런 것까지 연기하는 게 이 총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 과정에 있는 중에서 우리가 이런 이 모든 거는 변화라는 관점이거든요. 그 엣지에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지하는 역량을 회사에 내재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그 중에 회사 뭐 중에 뭐 예를 들어서 ESG,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그다음에 조직의 다양성, 뭐 주주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은 기존에 있는 에지지에서 투비로 가는 변화 과정인데 이 변화를 세 가지로 나누면 이거 장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테크니컬 베리어, 폴리티컬 베리어, 컬처럴 베리어. 이건 저희 모임에 계신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 변화는 이걸 다 넘겨야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진이나 사용자가 우리가 행하는 이 일에 대한 근거와 과정을 알아야 그 결과도 이제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다 유념하면서 사실은 변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만약에 공유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한번 보시고 일상 대부분에서 아까 제가 그 비근한 예를 들었듯이 누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왜 자꾸 양말을 뒤집어 벗지? 이런 현상을 갖고 이렇게 그 가장 일상에서 한번 대입해서 단련의 그 트레이닝의 어떤 하나의 도구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좋은 데이터, 좋은 알고리즘, 좋은 질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조금 이해가 쉽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그게 공감 가능한 수준이 되려면 뭐 당연히 보다 수준 높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있고 목표에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서 그걸 해줄 수 있는 근원적인 정보의 풀을 만들어내는 건데 여기서 좋은 데이터 환경이란 건 세 가지 신뢰성, 무기열성, 그다음에 관리 체계 및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 측면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데이터의 오염 관계인데요. 이 칼스 그 베비지라는 사람이 옥스퍼드대 교수인데 이 말을 이거 인공지능에서 진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오염된 데이터 갖고 분석을 할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 1890년도에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도 하여튼 데이터 분석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당시에도 이런 해안이 있었던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우리가 측정하거나 분석했을 때 가늠할 수 있는 정보의 정확성 그다음에 진단 정보의 명확성 이런 것들 가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신뢰성이 중요하고요. 무결성은 뭐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 테이블이 있으면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퍼티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관계를 운영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계 기관계 같은 거는 풀필먼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수 등록 정보가 있고 뭐 선택 등록 정보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하려면 사실은 다 채워져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정제할 때 중복된 것들이 있는지 거비지 데이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아까 프로세스 마이닝 관점에서 그 수집에 대한 연결성이 담보되어 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시스템의 인프라스트럭처를 보는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DW 말씀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잘 꺼냈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중요하고요. 우리가 뭐 일례로 그 스트릭트한 데이터 DB를 만들어요. MySQL이나 뭐 MSSQL이나 뭐 오라클이나. 근데 예를 들어서 마스터 정보의 속성 정보 하나, 데이터 테이블 구조를 하나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정보에서는 기존 데이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그 변경에 따른 그다음에 데이터 랭스가 잘못되면 뭐 아예 뒤집어 엎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확장성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와 목적을 명확히 그 명확하다는 건 미래에도 명확하다라는 게 아니라 뭐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명확하다라는 걸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인공지능의 관점에서는 그 주제는 우리가 인지 능력하고 학습 능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는가도 이 용도와 목적으로 보면 신뢰성이라는 게 정말 매우 완벽한 퍼펙트한 수준이냐 아니면 그냥 뭐 프로퍼한 수준이냐 이런 걸로 우리가 정도나 이제 한계를 좀 규명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아까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에서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 실제로 이 태생적으로 어떤 용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거에 앞서서 알고리즘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건가? 근데 알고리즘이란 용어는 여기 제 보라색으로 써여 있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은 단계적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시는 게 모든 알고리즘의 기본이에요. 여기 저기 오른쪽에 있는. 여기도 반복 실행이 있죠. 이 오류 발견하고 수정하고 다시 코딩하고 실행하고 검증하고 이 알고리즘 설계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판독하고 감수할 수 있는 사람도 알기 쉬워야 된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의 그 수학적 연산 자체도 이해 범주 안에 있어야 된다. 뭐 검증의 용이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쓰면은 이 결과는 왜 나오는지 몰라요가 아니라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어려운 용어로 인과추론의 합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조차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 인공지능 엔지니어들 보면 프롬프트 열어놓고 쭉 이제 연산 처리하는 거 보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매트릭스처럼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프로세스 노드 하나하나를 보고 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효과성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봐야 하기 때문에 적정 속도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번 만들어낼 거 범용적이고 좀 분해해서 리유즈 가능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도 이제 인문학의 아까 그 아포리즘을 좀 썼는데요. 전체는 부분의 총합보다 크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서 전체가 전체는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부분의 총합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그 전체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이 카프카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영학에서 이제 그 변화 관리, 그다음에 티밍에서 제일 유명하게 이게 사이먼 메이너어링이란 분인데, 효과적인 업무의 전반의 협업 및 합의는 왜 변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분에 집중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의 핵심이 분석, 가설, 추론, 예측, 그리고 신뢰성은 사실은 데이터 분석하고 이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동안에 내부 협력과 동참, 그다음에 인지 설득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좋은 질문, 좋은 인사이트, 좋은 통찰력. 예. 이 장표는 제가 만들고 삼성이 가져갔어요. 저희가 삼성 스마트 팩토리 그 협력사인데, 뭐 이제 컨설팅 분이 가져가셨는데, 좋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좋은 단계 절차가 필요하다, 질문에 앞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그 삼성은 제조 그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는 제조 기업인데, 이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은 낭비를 우선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삼성을 벤치마킹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제일 센 게 SCM입니다. 마케팅을 포함한. 두 번째는 그래서 제조 원가 혁신에다가 그 글로벌 이 물류 체계를 다 잡은 게 이제 삼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세다. 두 번째는 제조 혁신이에요. 원가 구조가 가장 낮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조직 관리 체계입니다. 예, 뭐 이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도 신규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뭐 이런 그 직원들이 그런데요. 이런 거지 같은 걸 왜 써? 근데 거기는 그러면서 쓰고 한 1, 2년 후에 보면 내재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방안을 계속 개발 조직에다가 얘기하고, 추론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현업이 사실은 이제 분석 활동에까지 참여하는 구조가 되는데, 그 전략 체계가 지금 보시는 이런 내용들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에 협업 공급망을 만들어내서 그 부서 간 협업, 대외적 협업, 그 부가가치에 따른 역할 분장, 그리고 그걸 이제 끝내는 조직 문화에 이제 내재화시키는 영향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만 했다가 아니라 조직 문화에 반영하는 절차까지도 프로세스에 포함하고, 이거는 데이터 분석에서도 큰 프로젝트를 이제 PM의 역할 또는 CIO의 역할, CTO의 역할을 해서 맡았다라고 보면, 이건 지금부터 좀 알아두는 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밑에 뭐 피터 드러커랑 잭 웰치 아시죠? 뭐 되게 유명한. 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사고를 바꾸는 것도 사실은 프로젝트 단계 아니면은 기획 단계에서 이미 체질화를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도메인 날리지로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의 제조로 들어갔을 때는 여기 보시는 뭐 노동 생산성, 왜냐하면 기업의 요구 사항은 제조 원가를 낮추고 PQC라고 하거든요. 프라이스는 높이고 퀄리티는 낮추고 퀄리티는 높이고 코스트는 낮춘다. 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분석의 하나의 그 접근법 중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네. 이건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종합인데, 그 도메인 달리지의 스키마, 그다음에 메타 정보를 구조하고 프로퍼티를 잘 식별해내는 걸 기본으로, 네, 아까 직무 활동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거버넌스인 직무지식 체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 그 태도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 발굴하고 분석 사고를 고취하고 있으며, 현상에 대한 가설과 추론, 원인에 대한 두려움과 접근 갖고, 아까 앞서 이제 구조화에서 말씀드렸던 현상을 보고 문제점을 그 영향도를 파악하고 원인 발굴하고 개선 요건 실효과 검증, 이런 것들이 좋은 데이터, 좋은 프로세스, 좋은 분석, 좋은 질문 환경에 올려야 된다. 예, 이런 겁니다. 그게 결국은 좋은 의사결정에 들어오는 거고, 운영의 관점에서는 그 모든 운영의 핵심은 오퍼레이션 엑설런시거든요. 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입니다.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데이터의 시각화는 제가 막 그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도구를 처음에는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거든 기업을 창출하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무의 전문가가 되든 중요한 거는 이제 본질이다라는 주제에는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본질의 질문 하나를 던지자면, 정보는 보는 주체의 관심 지표를 얼마나 직관적으로 보이게 하느냐. 시각화는 간단하게 그래프 그려줘, 뭐 아니면 그래프 중에 막 날아가는 거 보여줘, 인포메틱스 하게 보여줘 라고 하지만, 시각화는 다분히 심리학적 요소라고 보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영자가 보는 화면을, 아니면은 뭐 관리자가 보는 화면을, 담당자가 보는 화면을, 아니면 소비자가 보는 화면을, 초등학생이 보는 화면을, 이 질문도 상당히 거대한 범주로 보는 건데, 어떤 경영 지표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관리 지표에 관심이 있느냐, 어떤 트렌드 정보를 보고 싶으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고 저분은 개인적으로 퍼스널라이즈드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0년간 엑셀을 봐왔기 때문에 테이블 형태로 보여주는 게 좋아. 데이터 바인딩이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지점을 막 뛰어다니면서 영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의 지점 특성을 보고 싶어라면 공간 정보에, 아니면 저 사람은 일탈이나 사업의 리스크 관리에 좀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컬러로 표현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설비 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됐는데 설비 이해도 관점, 공장장에서 사장으로 올라왔으니 설비의 이해도를 관점으로 운전 설비의 기본을 주면 공간 정보에, 다중 분석을 하고 실적이랑 예를 들어서 경영 지표인 재무 실적, 재무 지표하고 아니면 저 밑에 있는 운영 지표, 영업 지표를 다 연결해서 보고 싶어 하면 그래프에. 그러니까 너무 선택적이라 이거는 사실은 그 용도와 목적에 추가한 개인화라는 심리학적 요소를 잘 식별해서 보시면 뭐 아주 경쟁력 있는 시각화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숫자 하나를 보여줘도 그게 노벨상급의 그 사용자한테는 노벨상급의 기여를 해준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프로젝트 하면 맨 처음 경영자 인터뷰하고 사용자 인터뷰 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이 시각화 요소는 프로젝트를 한다면 프로세스의 인터뷰 요소의 체크리스트로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이건 세션 말미인데요. 아까 세 가지 눈 중에 현상을 보는 눈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수익을 확정할 것이냐, 데이터를 보는 눈을 계속 단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요소들을 각 산업군에서 해결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거냐, 원천 기술의 측면에서 보편성이나 그 보급성들을 확대할 거냐, 얘는 그 보급성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시판된 솔루션을 좀 찾았는데 엄청 많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지향하는 게 무엇일까인데요. 그건 가운데 밑에 있습니다. 아무나가 자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쉽게 집어넣고 자신이 설립한 가설을 쉽게 빌드업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나온 건 워크플로우 방식이 제일 쉽다고 하더라고요. 논리적 분석 모델을 쉽게 만들어서 결과를 확인해 보는, 그러니까 검증을 빨리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 이렇게 플랫폼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 아키텍처를 만들고 나서 그 민간에서 나온 유가 플랫폼들의 기본은 이들이 이제 그 플랫폼들을 디플로이하는 프로젝트를 이루잖아요. 어떤 거는 식물 공장으로 가고, 어떤 거는 자동차, 어떤 거는 제약, 어떤 거는 소셜 미디어, 어떤 건 핀테크, 어떤 거는 이커머스, 이렇게 가면서 이 활용 사례들의 공통 지표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공통적인 가설이 있겠다고 판단하고 스윗이란 형태로 이 모듈화하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아니고요. 이것들을 쉽게 빨리 경영자가 빨리 도입하고 싶은 그 요구에 맞춰서 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드는 게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트렌드, 경쟁력, 예, 준비하고는 있는 기술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좌측은 그 상용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데이터 플랫폼 벤더들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리고 오픈 소스 입장에서는 이거 다 공부하실 수 없으니까 사실은 취사 선택,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적과 용도를 잘 살펴서 에코시스템을 잘 구성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예시인데, 이게 제가 식물 공장으로 이게 부임하기 전에 그 우위권 안에 드는 온라인 그 아웃바운드 여행사의 시스템 구조입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연동하는 시스템도 복잡하고 이게 그 세션 1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사업 구조의 분석 구조를 만들 거냐, 아니면 누군가한테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광망할 거냐,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도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효익을 주고라는 가설들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고요. 여기는 뭐 그 여행사는 항공 발권해주고 호텔 잡아주고 액티비티 잡아주고 그다음 변경 관리 해주는 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걸 질문 드린 이거는 어, 제가 이거를 쓸 때는 요걸 갖고 사실은 저기 대면 강의였을 때는 한번 질문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질문을 못하는 상황이니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사례는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땐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들어가서 그 우리가 서비스 원가를 좌우하고 있는 호텔과 항공 정산에 집중을 했어요. 거기에 소비자 패턴에 따른 변경, 예약 변경, 항공권 변경, 여정 변경들이 어떤 이펙트를 주고 있고 어떻게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이 변경 관리를 신속히 하면서 그 정산의 정확도를 높이고 이 서비스 원가, 변경 관리 원가를 줄일 것이냐 접근을 했고 실제 결론은 그 데이터를 모집하는 DW를 다시 운영계로 내려서 그 변경 관리를 다른 트리거로 다른 데이터 억세스 포인트로 전달을 해갖고 변경 관리를 하면서 사람의 핸들링 포인트를 줄이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이 많이 늘어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이 자료가 만약에 공유되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분석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사실 좀 빠르게 그리고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약을 하자면 최초에 말씀드렸던 관점 디자인을 하고 그 현상과 문제점 근본 원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뭐 액팅하고 검증하는 이걸 단련하면서 EDA를 할 수 있는 그 내재된 역량을 키운다를 갖고 그 통계 분석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데이터 마이닝이나 프로세서 마이닝으로 가시면 그 실패보다는 조금 더 인정받을 수 있고 전문가로서의 그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이게 거의 정답에 가까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 관점 디자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게 있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여러 가지 그 직무를 수행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는 그 인간의 소망으로 따지면 이 3가지거든요. 돈, 명예, 사랑입니다. 근데 뭐 결론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3가지는 결국은 내 자신에 대한 신뢰, 내 직장 내에서의 신뢰, 내 고객과의 신뢰로 다 귀결이 됩니다. 돈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성과와 능력, 그리고 명예는 그 사회 아니면 내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정. 그거는 내 개인적으로는 역할과 위치가 되고, 그리고 사랑은 내 태도, 그리고 관계의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지속 정상을 한다는 거고, 사회적 가치를, 그다음에 수익적 가치를 증명한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성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고,
이 신뢰를 어떻게 키워가느냐가 결국은 이 사업적 성과 아니면 내 그 뭐 직장 생활에서의 자가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고요. 좀 꼰대처럼 말씀드리면 이런 관념을 갖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자꾸 자기의 한계를 얘기를 해요. 제가 볼 때는 한계 같은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얘기는 직장인, 리더, 뭐 사업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고, 특히나 데이터 분석적 관점에서는 이런 추론 관계에 대한 인지 역량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걸 옆에는 이렇게 뭐 범주의 관점, 기회의 관점, 그 가치관의 관점에서 돈, 명예, 사랑이 각각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입니다. 15분 남았네요. 그리고 그 경영자도 리더도 그 일부 직원도 앞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그 뭐 우리가 가장 안정적인 성공을 경영학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근로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하면서 사업소득에 대한 그 체계나 운영의 노하우를 배우고 40대 후반,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 사업소득으로 전환. 이건 창업을 하거나 사업 개척을 하고 그 사업소득을 하면서 다시 그 자본소득을 의 영향을 키워서 60세에서 65세 사이에 그 돈을 벌게 한다. 이게 이제 가장 안정적이고 기초적인 이 현재 사회에서의 그 수익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경영학에서 얘기하는데 또 이게 BSC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포춘 뭐 500대 기업이나 아까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있는 200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내부에서 20년 전부터 하는 게 이 BSC예요.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들은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하는 거는 물리적 성과, 그다음 회사에 기여한 혁신, 고객 만족, 학습과 성장을 잘 밸런스해야 된다. 그걸 조금 넓히면 각 부서, 이거 지금 밑에 나온 게 기업의 8대 구성 요소입니다. 이건 제가 정립한 거고요. 서비스 기업이든 뭐 핀테크 기업이든 데이터 분석 기업이든 IT 기업이든 제조 기업이든 모두 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각 부서들이 하고 있는 지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생산이 너무 강대해지면 구매가 개판나고 구매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분석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중치가 부여된 밸런스가 결국은 데이터 분석에도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하다. 이 BSC는 예를 들어서 영업대표가 그 목표 매출을 다 채웠어요. 근데 영업 활동에 혁신을 하지 않고 혁신 성과가 없고 고객 만족도는 100인데 이 사람이 자기 학습을 안 하고 뭐 이렇게 대외 활동을 잘 안 했다. 그럼 나머지 세 개가 100점이라도 하나가 과락이면 우리가 그 SABCD로 주면 C 언더로 사실은 그레이드를 하게끔 아예 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반대로 우리 인생에서 이런 걸 그 목적이나 내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을 보는 관점에서 FDD랑 CDD라는 걸 해요. 재무실사라고 경쟁력 판단을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집대성한 게 이 CDD의 총 체크리스트가 220여 가지가 되면 228가지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ESG까지 포함을 하면 한 24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30점 몇 점을 받는 게 저 옆에 있는 5가지 질문이에요. CEO한테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이 제품을 시장에 팔아요? 당신은 왜 이 서비스를 시장에 팔아요? 근데 이 질문은 당신은 매출만 막 지향해서 재무적 성과만 지향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에 중점을 두는 사람이냐? 아니면 인재 경영으로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사람이냐를 판단하고 정확히 경영 철학을 판단하는 주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냐는 경영의 방향.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팔고 있는가는 시장과의 대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회사의 핵심 인재는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이게 전략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그다음에 시스템 구조 및 통합은 어떻게 하는가, 시장의 그 기업 성장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거 잘 보시면 개인한테 하는 질문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체계화된 채용 인터뷰하는 회사의 질문하고도 되게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생을 디자인하거나 관점을 디자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뭐 다른 요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오늘 한 50번 이상 얘기하지만 이 관점이랑 자기한테 어떤 가치관을 디자인해 놓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그 막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7가지 질문 그 내용이거든요. 관점이 높으면 그 도로의 밑바닥에서 보면 그 도로의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저 앞이. 그래서 조금만 일어서서 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서 보거나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관점, 인생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현상을 보는 건 관점은 조금 더 높게, 넓게, 그리고 이게 용도와 목적에 맞는지를 잘 가늠하고 반복된 그 시도와 도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업 환경 이건 그 5번이 되게 중요한데 연봉 협상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가 웃긴 게 연봉 협상자는 그러니까 그 내 연봉을 지금 협상한다 그러면 나는 우리 애가 크고 있고 뭐 작년에 겁나 열심히 했고 저 연봉을 낮추려고 하는 상대방은 우리 회사가 어려워졌고 니네 실적이 떨어지고 너무 도돌이표 얘기를 해요. 이거 전부가 사실은 그 여건이라는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향하는 바가 맞고 내 인생이 지향하는 바가 맞으면 그 여건을 되게 지혜롭게 보는 방식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 5번째 항목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그 데이터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효과성, 효율성은 다양한 자원을 얼마나 적절하게 다시 5번 질문으로 들어간 여건에서도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이 팀워킹입니다. 이거는 고객과의 그 설득의 논리일 수도 있고 나랑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동료일 수도 있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공급사 내지는 관계자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데 음, 저는 20년 살아오면서 사실 그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이 현상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가, 그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가를 볼 때 지금 좀 단련이 되고 아니면은 제가 그 A4 용지에 그 여러 장을 복사해 놓고 여기다가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얘기하는 또 기업가 정신이랑도 많이 이제 닿아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런 것도 좋은 어떤 질문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말장난이고요. 그 뷰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메타버스가 일어나고 그 시장의 격변 자체를 이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그 전술에서 쓰이던 뷰카라는 용어가 쓰이고 지금 또 많은 책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뷰카는 그 뭐 변동성, 불확정성, 복잡성, 애매모호성으로 보이는데 앞에 미사역으로 붙이자면 기대치 않은 변동성. 제일 많은 게 이제 기후변화 같은 거겠죠. 뭐 다른 것도 많겠지만. 그리고 그 불확정성은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불확정성, 그 다음에 복잡성은 우리가 원인과 그 결과를 찾아내는 이 상황의 복잡성, 그 다음에 관계와 소통의 애매모호성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은 이 같은 뷰카라도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그 목적을 만들어내는 그 목적 지향형 행동 양식을 갖고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불확정성에 대해서는 자기 주도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이 언더스탠딩 영역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잡한 걸 클리어할 수 있게 클래리티
할 수 있게 의사결정을, 이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줘서 어떤 한 방법으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MMO성은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고 굉장히 높은 대응력을 만들 수 있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상황 자체, 그다음에 이 시장의 환경 자체를 조금 더 기회로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들이 이런 기회로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 기대 가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이런 질문, 도전적인가, 뭐 보수적인가, 뭐 이런 거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고, 네. 이것도 이게 대면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거의 끝이라서요. 그리고 화상을 켜고 그 채팅으로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일은 품질이 우선이다, 속도가 우선이다. 품질 1번, 속도 2번. 채팅에 한 번만 한번 쳐봐 주실래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이거 답이 있습니다. 채팅에 한 번만 쳐주시면 안 될까요? 품질이 1번, 품질이 중요하다, 속도가, 예. 5분. 네. 안타깝지만 5분으로 되겠습니다. 그, 이게 제 개똥 철학인지도 모르겠는데 답은 속도고요. 이유는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를 시장에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설득하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품질은 그냥 내 수준인 거예요. 아직 시장에 나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품질 수준을 높이면서 그 품질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장 옳은 방법은 빨리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한 상황에서 그 시장의 보이스를 보고 다시 품질 영역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저 개발자 성함 까먹었는데 로켓 스타트법이라는 걸 그 주창하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오피스 그 93, 95를 개발하신 분이 있어요. 내 주어진 시간의 20%의 시간에 80%의 일을 해라. 그리고 20%는 피드백을 받으면서 품질 수준을 높여라. 근데 이분이 멋있는 게 미국에 있는 품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100명의 개발자하고 혼자 붙어서 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GUI를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중요하다라는 책들도 되게 많지만 그거는 분명 고객에게 전달하는 품질이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품질을 만들어내는 입장이라면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막 날림으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내 그 시간의 배치, 시간 관리의 배치를 초반 속도에 주안점을 두면 그 같은 시간을 그 쓰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품질에 대해서 시장의 보이스를 들으면서 품질을 보완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낼 수 있다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인생 후배분들이나 제 동료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었던, 우리 단편적인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이제 그 학업하면 아시겠지만 놀다 지타 놀다 지쳐서 그 벼락치기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근데 반대로 해보면 노는 시간도 많이 버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역시 초반에 공부해놓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번 도전에 실패하신 분들도 있고 직장에서 어떤 변화를 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시장을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다. 그거를 아까 기업가 정신이나 앞으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그냥 예단을 하고 말씀드리면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을 필요가 아니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업 아이템이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인정을 받고 싶다, 어떤 관계로 주변과의 어떤 관계를 정립하고 싶다, 시장과 어떤 관계를 정립하고 싶다가 언제 일어날까? 내 현재의 아이템으로. 이걸 가늠하는 건 매우 중요한 고민이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걸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게 최초에 만들어진 사업 계획서의 표준 카테고리였습니다. 근데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 조금씩 사실은 이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업 계획 아니면 본인의 직무 계획, 본인의 커리어 패스 계획에 이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질문을 던진다라는 건 계속 답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오답도 던지고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오고요. 이거 만약에 강의 자료를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제가 발상의 전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대표이사들이 왜 ESG를 해야 된다고 말로 떠는데 실제 경영으로 들어가면 저 ESG를 안 할까? 그거를 설득하는 논리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장표인데 만약에 공유할 수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제가 낚시 좋아해서 그 낚시 뭐 이렇게 집어넣고 뭐, 예. 우선은 제가 좀 그 세션 2는 조금 급하게 아까 좀 길게 한 감이 있어서 좀 급하게 말씀드려서 조금 전달이 부족한 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뭐 어떤 질문이라도 예, 괜찮습니다.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비판하셔도 됩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네. 네, 나중에 이제 이 강의 관련되어서 참석하신 분들이 좀 질문 드릴 사항 있으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저기 그 저도 생긴 거는 좀 제가 거의 한 100km 나가는데 은근히 바빠서 문자 주시면 그리고 통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석하신 교육자분들한테 네네. 궁금하신 저희 이제 그 홍경진 이사님께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하시면 뭐 저희가 내용을 좀 전달해서 뭐 그 내용들을 갖다 코디네이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예, 예, 강의는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 그 긴 시간 제 부족한 얘기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어떤 계획을 하시던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항상 사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